설화, 가전체, 소설 2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전체 같은 경우에도 단독 출제된 적이 있기는 해요. 가전체는. 그런데 요즘 추세에서는 얘는 단독 출제보다는 어차피 복합 갈래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얘도 소설이랑 연관시켜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갈래상의 특징 문제도 같이 출제될 수 있어요. 가전체와 소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가전체는 왜 소설에 포함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가전체는 왜 소설이라고 할 수 없어? 소설이 있으려면 소설이려면 무조건 이게 전제돼야 돼요. 뭐? 갈등 관계, 플롯. 갈등 관계에 따른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플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는 건 스토리예요. 가전체는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사물의 일대기를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 어떤 갈등의 해소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갈등이 고조되고 절정이 이르렀다 갈등이 해소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소설의 요소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체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는데 실제 역사적 사건이랑 계속 결부시키고 있죠. 뭐 예를 들어 술을 의인화한다면 술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 술이 금주령이 내려졌다가 뭐 술에 어떤 폐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사건이랑 연결시켜서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한 허구라고 볼 수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사물을 의인화해서 가상으로 꾸며냈잖아. 그런 면으로는 어때요? 소설적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전체는 설화와 소설 사이에 약간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소설의 갈래를 너네가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설을 분류를 하잖아. 그러면 각 갈래마다 중요 포인트들이 조금 다르거든. 기본적으로 모든 소설에서 고전산문에서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건 뭐예요? 모든 고전산문에서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 인물이에요, 인물. 인물의 호칭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인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등장인물 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과정 중에. 엑스트라는 체크 안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읽는 과정 중에 너네가 엑스트라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 가능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체크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인물은 반드시 긍정의 인물이나 아니면 부정의 인물로 나뉘어요.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성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긍정의 인물이다 하면 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부정의 인물이다 뭐 그럼 세모로 표시를 하고 나름대로 표기 방식을 취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소설에서 또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뭐예요? 소설에서 사용되는 이제 서술 방식을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건 위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가 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전쟁이 났어. 싸웠어. 이겼어. 그래서 높은 벼슬을 했어. 근데 또 누가 침입했어. 그래서 싸웠어. 이겼어. 더 높은 벼슬을 했어. 그 과정에 또 누가 침입했어. 이런 계속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건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개 속도가 좀 빠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전개 속도가 빠르기 위해서는 어떤 서술 방식? 요약적 서술 방식이 많이 사용돼요. 요약적 서술 방식. 그리고 인물 간의 대화 많이 사용합니다. 묘사가 별로 사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현대소설에서는 등장인물은 되게 조금 나오고 그 적은 인물들 사이에 그런 그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갈등 관계, 그 갈등 속에서 겪게 되는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나서 심리 묘사가 현대소설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요. 사건이 뭐 10년 동안의 일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하나의 사건만 나타난다 그래도 그걸 좀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들이 현대소설의 특징이라면 고전산문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얘기를 다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요약적 제시하거나 묘사를 하지는 않아요. 묘사 같은 거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 집에 갔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을 철수가 뭐 가방을 들쳐매고 한쪽 어깨에 들쳐매고 신발을 신었는데 뭐 운동화 끈이 어떻게 됐고 문을 나섰다 뭐 차가운 손잡이를 잡아서 당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굉장히 늦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묘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묘사가 사용되면 그건 어떻게 될까? 만약 묘사가 사용돼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제되겠죠. 잘 사용되지 않는 건데 묘사가 딱 있어. 그럼 이거는 고전산문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거 특이하네. 이건 문제 출제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요약적 제시나 대화인데 요약적 제시는 거의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철수가 집에 갔다. 뭐 원수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별로 안 되고요. 그냥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너네가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부분 대화 부분이에요.
대화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묘사가 없이 대화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인물의 말하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A와 B가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눠. 그랬을 때 대화가 짧게 계속 구성이 되면은 너네가 순간 뭘 놓치게 되냐면 누가 하는 말인지를 놓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따옴표들이 쭉쭉쭉쭉쭉 나왔을 때 이건 누가 하는 말이고 누가 대답하는 말이고 이거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거 누가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 한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라도 좀 긴가민가 하는데? 라고 하면 그건 체크해서 나한테 꼭 확인, 작업 거치도록 하세요. 그리고 대화가 길게 나타나는 거 있죠. 한 인물이 좀 길게 말하잖아? 그럼 그거는 반드시 말하기 방식 문제가 출제가 돼요. 현대소설에서는 서술되는 부분에서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묘사가 사용되었다거나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거나 그게 아니면 뭔가 고사가 인용되었다거나 고사 인용은 현대소설에 거의 없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서술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고전소설은 인물의 그 따옴표 속에 있는 길게 하는 말에서 설득하는 말하기가 사용되었다거나 서류법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비교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물의 말하기 속에서 서술상의 특징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거 매우 신경 써주시고 특히 두 사람이 서로 대립되는 말을 할 경우에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신경 써서 봐주세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쉬워. 고전 산문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 포인트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드물게 묘사가 나왔으면 그거는 특이하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묘사가 나오긴 한데 어느 묘사가 주로 나올까요? 고전 산문에서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전쟁 장면 묘사가 많이 나와요. 영웅소설에서 이제 원수가 딱 이제 출정을 해. 말을 타고 갔는데 긴 검을 해서 하늘을 쪼갤 듯이 하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 묘사에서는 과장과 비유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배경 묘사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인물 외양 묘사라든가 인물 심리 묘사는 거의 없어요. 외양 묘사는 심리 묘사는 거의 없고 배경 묘사나 전쟁 장면에서 전투 장면에서 행동 묘사 같은 것들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경 써줘야 되는 것. 세 번째 거는 읽어가는 과정 중에 무조건 표시해야 돼요. 뭘까요? 편집자적 문평이요. 고전 산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현대소설과의 큰 차이점. 편집자적 논평이 있는데 이 편집자적 논평은 읽은 다음에 문제에 있어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기계적으로 찾으세요. 마치 인물 파악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편집자적 논평도 읽어가는 과정 중에 편집자적 논평은 무조건 밑줄 쳐놓는 거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나랑 확인해야 돼요. 너네가 생각보다 편집자적 논평을 잘 못 찾아. 이따가 나랑 같이 문제 볼 텐데 그것도 앞전 수업 시간에도 애들 시켰는데 잘 못 찾아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 그 긴가민가 하는 부분을 계속 나랑 확인을 해서 이 정도면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만하구나, 이 정도만 아니구나 이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 개념은 단순해요. 서술자가 자신이 상황에 대한 심리나 판단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는 걸 편집자적 논평, 작가 직접 개입, 서술자 직접 개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서술자의 판단인가 아니면 그냥 설명하는 부분인가가 사실 모호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 그걸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나도 100%는 아니야. 왜? 선생님들마다 보는 관점도 사실 조금씩 다르거든. 근데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모호한 부분들은 다 어떻게 돼? 배제된 상태로 되니까 너네는 완벽하게 정확한 부분만 찾을 수 있는 연습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소설 장르랑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기본으로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소설 장르 한번 볼게요. 소설에서는 어떤 장르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될까요? 어떤 소설? 생각이 없어, 생각이. 영웅소설 80% 출제율이에요. 소설 출제되면은 80%가 영웅소설이에요. 정말 많이 출제되죠. 근데 너네가 문제집을 보면은 문제집의 소설에서 영웅소설이 80%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잘 안 나오는 설화나 가전체 같은 것도 다 이제 같이 넣어 놓으니까 그런 거고, 실제 출제된 걸 보면은 거의 80% 정도가 이제 영웅소설이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라 신경 써주세요. 근데 영웅소설은 편해. 왜? 고귀한 혈통.
비범한 뭐 기이한 출생, 비범한 능력, 뭐 이런 패턴, 영웅소설 패턴이 있잖아. 그 패턴이 모든 영웅소설에 공통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쉽습니다. 내용 파악이 쉬운 대신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요? 인물이 모든 갈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서 모든 고전소설에서 인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영웅소설은 특히 인물 파악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웅소설이기 때문에 얘도 선악 인물이 너무 명확해요. 그것도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인물을 부르는 호칭도 굉장히 달라져요. 왜? 이 영웅이 제일 처음에 벼슬 계속 올라가지. 벼슬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한 작품에서 한 인물을 부르는 호칭이 10개, 20개씩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발체 부분에서만 봐야 되는데 내가 발체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한 인물을 부르는 호칭이 많이 바뀐 걸 5개까지 보기는 했어요. 한 인물을 5가지로 부르더라고. 그 문제에 나온 그 짧은 발체에서. 근데 너네가 보게 되는 건 5개는 좀 많았던 거고 한 3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비가 부르는 호칭이 있을 테고 아내가 부르는 호칭이 있을 테고 임금이 부르는 호칭이 있을 테고 다른 적군의 장수가 부르는 호칭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호칭을 너네가 파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 기준? 성이에요. 성. 부르는 호칭, 뭐 별명, 이름 다 바뀔 수 있지만 뭐는 안 바뀌어. 직책은 바뀌고 해도 성은 안 바뀌니까 성은 무조건 기본으로 가주시고요. 그 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영웅소설이잖아. 영웅소설이니까 그 성을 김씨 성을 가진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그 작품에서 김씨 성은 다 플러스로 가주면 돼요. 아닌 경우에는 오로지 가정소설에서만. 왜냐하면 가정소설에서는 집안끼리 싸우잖아. 집안끼리 싸우니까 같은 김씨라도 싸울 수가 있거든. 악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정소설을 제외한 영웅소설에서는 김씨, 주인공이 김씨야. 근데 김씨가 나왔어. 얘가 주인공인지 주인공 형인지 아니면 주인공 아빠인지는 긴가민가 하더라도 어쨌든 긍정의 인물로 전부 다 판단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성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찾기가 쉬운데 성을 아예 안 붙이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를 얘기한다거나 그럴 경우 그 경우에는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문맥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맥 제대로 파악해서 읽으시고요. 발췌독이 그래서 쥐약이에요. 현대 소설은 정말 급하면 발췌독을 나는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정말 급하면은 해도 되기는 해요. 그래도 문제는 풀 수가 있어. 고전 소설은 발췌독하면은 인물 놓칠 경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는 작품이라 그래도 빠르게더라도 훑긴 다 훑어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골라서 읽으면 안 돼요. 차라리 골라서 읽느니 빠르게 읽으세요. 빠르게. 그래서 인물 파악하는 게 영웅소설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영웅소설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전기성이에요. 영웅 전투할 때 막 도술 부리고 하죠.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성 있는 부분 잘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 부분도 읽어가는 과정 중에 있네 하면 그냥 밑줄 쳐놓으세요. 나중에 찾으려면 어디 있었지 하면서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사실 정확도가 떨어지고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엊그제 봤던 건지 오늘 본 건지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 확신이 돼요? 너네는 나이가 어려서 좀 나보다는 기억력이 좋아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밑줄을 미리 쳐놓고 표시를 해놓는 게 편안하겠죠. 영웅소설은 뭐 더 세분적으로 나간다면 창작군단 소설과 역사군단 소설로 나뉘죠. 역사군단 소설 아는 거 뭐 있어요? 박시전, 병자호란 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임진록,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조웅전 이런 거 우선 중국 배경으로 하면은 거의 다 뭐야? 창작군단 소설이에요. 그리고 너네가 또 알고 있는 영웅소설 뭐 있어? 유충열전, 홍계월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작군단 소설에 속해요. 뭐가 더 많이 출제가 될까? 창작군단 소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창작군단 소설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작품 수가 아니라 그냥 비중으로 따진다 그러면 역사군담 소설이 많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 작품 수가 너무 적어. 그래서 너네가 이제 고전 산문을 얼마나 읽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느냐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낯선 작품도 계속 나오거든요. 산문에서. 그 낯선 작품은 항상 뭐야? 영웅소설에서 낯선 작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영웅소설이 아니면 가정소설에서. 나머지들은 거의 다 너네가 공부하면 보는 작품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2가지 신경 써서 영웅소설은 봐주시고요. 영웅소설 말고 또 뭐 어떤 갈래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 가정소설. 가정소설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박시전.
박시전은 사실 영웅소설인데 일부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발췌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소설적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박씨가 이시백과의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 부분. 근데 박씨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영웅소설에 넣어주시고요. 가정소설 뭐 있을까요? 근데 알면서 얘기 안 하지 진짜. 사시남전기를 그렇게 내신을 하면서 했으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건 그냥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 사시남전기. 사시남전기는 처척 간의 갈등이죠. 가정소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척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계모 갈등으로 나타나거나. 처척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사시남전기 같은 작품이 있고 계모 갈등 나타나는 작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장화홍련전이나 뭐 콩쥐팥쥐전 이런 것들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가정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이 적어요. 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물이 적어서 인물 가지고 너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 대신 주의해줘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는데 첫째 부인인 주영이가 너무 꼴보기 싫어. 얘를 막 괴롭히고 싶어. 그래서 내가 주영이를 뭐 목을 조른다거나 내가 주영이 머리를 끄든다거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나 양반 부녀자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누구를 시켜? 유민이라는 나의 시종을 시켜가지고 얘 밥에다가 독을 넣게 한다거나 이러거든. 그러니까 가정소설에서 갈등이 벌어질 경우 내가 중심 인물이기는 하지만 행동은 누가 해? 다른 사람을 시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소설에서 너네가 시비라든가 뭐 이런 애들 나오죠. 그런 거 나올 때 그냥 무시하고 넘기지 마. 춘섬이나 뭐 추월이나 뭐 이런 애들 등등등등 나오잖아. 그럴 때 딱 봐도 얘는 그냥 하인이고 하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그런 인물도 얘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그 인물 이름이 나오거든. 인물이 뭐 추월이가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는데 쭉 읽어 내려갈 때 중심 인물 아니니까 그냥 넘길 경우에는 어디 있지 하고 다시 가야 돼. 시간 지체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얘는 빠르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라서. 그래서 얘는 주변 인물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하다못해 사시남전기 같은 경우 보면은 얘는 교씨가 특이하게 자기가 막 직접 행동도 많이 하긴 하지만 뭐 남자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 뭐 종복 노비 같은 거 시켜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인물도 같이 신경 써주세요. 가정소설은 거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고요. 나쁜 계모라든가 나쁜 그 첩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때요? 용서를 베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계모일 경우에는 용서를 베풀어요. 왜 그럴까? 계모도 뭐니까? 어머니니까 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유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문제는 술지 안 되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하세요. 가정소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춘향전 같은 애들을 뭐라 그래요?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은 뭐에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판소리계 소설은 뭐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풍자성에 초점 맞추세요. 풍자성에,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현실에 대한 비판. 근데 그 비판을 직접적으로 그냥 비판을 하면 어때요? 뭐 되지 않겠죠. 비판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할 경우 나도 갑자기 살기 싫어지고 부질없음을 느끼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웃음이랑 같이 버무려가지고 웃어 넘기는 거야. 막 너무 짜증이 나더라도 아이고 뭐 제가 그렇지 하면서 하하 넘기면은 넘길 수 있는데 제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되게 정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 평민들은 그래서 평민문학에 보면은 웃음이라는 요소가 계속 들어가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내가 넘기기 위해서 내가 가장 그래도 유연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거든. 이 판소리계 소설도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 그걸 웃음으로 같이 넘겨서 풍자성이 강하게 드러나게 돼서 이 부분 초점 맞추셔야 되고요. 판소리계 소설은 이중성을 가지게 되죠. 어떤 이중성을 가지게 돼요? 양반과 평민,
의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판소리계 소설은 제일 먼저 평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평민 문학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지만 결국 향유층이 양반으로까지 확장이 돼. 그럼 양반이 좋아하는 요소들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용면과 표현면 모두로 드러나게 되는데 내용에서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드러나게 되죠.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뭐야? 춘향전의 표면적 주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요? 춘향이가 지조와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양반이 좋아하는 유교적 덕목이 표면적 주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진짜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뭐예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라는 욕망이 이면적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양반의 구미에 맞는 주제와 평민의 구미에 맞는 주제가 이중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내용뿐만이 아니라 표현에도 마찬가지예요. 평민이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어떤 어휘들, 비속어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도 많이 사용돼요. 한자 어휘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 이중적인 속성, 양면적인 속성 문제 출제 많이 되고 판소리계 소설이 출제가 되면 당연히 모든 소설 작품은 내용 문제,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문제, 그리고 하나 보기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 보기에서 거의 40%에서 50%가 항상 그 이중성과 관련된 내용이 보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반영론이나 뭐 이런 걸로도 감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쉬워요. 너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편안하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게 편집자적 유평이에요. 왜냐하면 판소리 자체가 사람을 앞에 두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너네가 졸릴 때 계속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처럼 판소리계 소설도 마찬가지야. 정말 불쌍하지 않니? 뭐 이런 것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너네한테 확인받아서 너네의 정신을 깨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적 유평이 굉장히 많으니까 요게 좀 더 신경 써서 판소리계 소설은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웅소설, 가정소설, 판소리계 소설까지 했으면은 더 해야 되는 게 두 가지를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양반전 알죠, 너네? 양반전. 누가 쓴 거예요? 박지원 썼죠. 박지원 한문소설. 한문소설은 따로 분리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갈래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 어떤 특성? 현실을 비판을 해요. 누가? 박지원이라는 양반이 현실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분제는 신분제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지원은? 만민평등하기 때문에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평등 사상은 맞아요, 틀려요? 평등 사상은 맞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인식은 맞긴 하지만 그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 각자 뭐를 가지고 있다? 본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칫 박지원 소설 잘못 읽어가지고 신분제 철폐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양반을 비판을 하는데 그거는 양반답지 못한 양반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시습의 한문소설인데 그거는 뭐 그냥 금오신화 이거 하나예요. 금오신화에는 5작품이 들어가 있죠. 너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작품? 이생규장전, 지금 풀락을 했던 거 이생규장전, 그리고 만복사저포기, 치유부벽전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렇게 있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작품은 뭐예요? 그 중에서 지긋지긋해도 또 나오고 해서 영순이 이생규장전은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요. 나오면은 그냥 또 나왔네 하고 그냥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생규장전 말고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만복사저포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남연부주지도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남연부주지 내용 알고 있어요? 몰라요?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할 텐데 이름이 아마 박생이가 그럴 텐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한 식을 가지고 있는데 벼슬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염라대왕을 만나. 들어본 적 있죠?
처음 들어봐요? 염라대왕을 만나 꿈에서 염라대왕을 만나서 염라대왕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뭐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다가 염라대왕이 너무 훌륭하다. 사실 내가 이제 은퇴를 하려고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나의 뒤를 이어서 염라대왕이 되면 학생이 알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죽어요. 염라대왕이 데려갔어.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용 자체는 사실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한데 김시습이 누군지 알지? 김시습이 누구예요? 김시습이 누구예요? 생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끝까지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 6명의 살아있는 신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조의 세상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벼슬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떠돌아다니고 학문하고 막 그래. 근데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떠돌이 기질이 있던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천재로 소문이 났었고 세종대왕 때부터 입봉을 받았어. 너 빨리 커갖고 빨리 높은 벼슬 해가지고 나라 다스리는데 네가 큰 일꾼이 되어야지.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 내가 빨리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는 걸 나라를 위해서 펼치고 임금을 보필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세조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진정한 혈통의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벼슬을 하지 않아. 마음속에는 한처럼 남아있지. 벼슬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김시습이 쓴 모든 작품을 보잖아? 그럼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생규장전 누구랑 사랑해? 물론 처음에는 살아있던 여인이랑 사랑을 하지만 그 여인이 죽어서 뭐가 되어 돌아와? 귀신이 되어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승에서 그런 모든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뤄요. 그리고 만복사 저포기 그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뭐랑 사랑해요? 처음부터 귀신이랑 사랑을 시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어요.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환상적인 요소, 환상의 세계를 계속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남연부주지야. 남연부주지에서 염라대왕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 그랬어 내가? 나라 다스리는 법이랑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김시습이 자신이 벼슬에 올랐을 때 펼치고 싶었던 그런 정책이라든가 뭐 백성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연부주지 같은 작품은 그 김시습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만들어준 거야. 그 주인공, 염라국에 간 그 주인공이 곧 누가 되는 거야? 벼슬을 하지 못했다 그랬지. 김시습 자신이 분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영론과 표현적 관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남연부주지는 봐줘야 돼요. 따로 너네가 남연부주지는 찾아보지는 않아도 상관없고 문제를 풀다가 이게 나왔을 때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거는 배경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결시키게. 어차피 남연부주지가 만약 출제가 되면은 100% 보기에서 뭐 주어질 수밖에 없어. 김시습 생에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들으면 나중에 또 봤을 때 어때? 익숙하고 좀 편안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외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관련 작품들 많이 출제가 돼요. 이거 말고도 뭐 송사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와요. 우화소설 이런 것들도 있거든. 송사소설은 뭐야? 재판 관련 소설 뭐 있어요? 옹고집전. 진짜 옹고집이다 가짜 옹고집이다 해서 옹고집전 몰라요? 옹고집전은 종종 나오는데 모의고사에서도 괜히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옹고집이라는 굉장히 자린고비의 나쁜 애가 있었어.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더니 막 소금 뿌리면서 쫓아냈어. 스님이 나무가 뭐 지푸라기로 도수를 부려서 뿅 해서 옹고집이랑 똑같이 생긴 애를 만들어서 그 집에 보내. 그러니까 서로 내가 진짜다, 내가 가짜다, 네가 가짜다 뭐 이렇게 싸우다가 어디까지 가요? 사또 앞에까지 가서 누가 이겨요? 가짜 옹고집이 이겨서 진짜 옹고집이 울면서 떠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가짜 옹고집이 그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 가짜 옹고집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지푸라기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으로 나타나는 작품이 있거든요. 옹고집전을 모르는구나. 어릴 때 전부 다 무슨 동화책으로 읽었을 것 같은데. 동화책을 안 읽어서 그래 너네가. 어릴 때부터 자꾸 막 너네 뽀로로 세대니? 뽀로로 세대 아니야? 그럼 너네는 무슨 세대야? 방구대장 뿡뿡이 세대야 그러면? 너네 때는 뭐 나왔어? 나 때는 그 캔디 막 이런 세대거든요. 너네는 뭐 봤어?
안 봤어? 뭐 알파벳하고 마법 천자문 이런 것만 봤어요? 공부만 했어요? 내가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어휘가 바닥일 리는 없어. 어쨌든 그거 말고 황새결송 이런 것들도 있고 쥐 나와서 서대주전 이런 작품들도 전부 다 송사소설이에요. 그 밖에 등등등등의 갈래는 그냥 나오면 아 이렇구나 하고 내용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는 내가 얘기를 한 거는 그냥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편안하다 때문에 얘기를 해준 거지 이것도 외우지는 마세요. 왜?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초점이 잡혀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느 방향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잡히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